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유럽도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죠. 예. 이게 또 이 국경이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도 예, 유럽 예. 쪽에서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고 지금 그래서 나토까지 가입은 좀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예. 뭔가 지원은 해야 될 것 같고 음. 프랑스도 지금 많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핵 예. 우산 예. 예. 우리 거 밑으로 들어와라. 예, 우리가 예.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겠고 이거 얼마나 진심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서유럽으로서도 네. 난감한 측면이 일단 경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발전 동력이란 것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그렇죠. 단가를 낮춰서 국제 경쟁력을 가져왔는데 러시아의 값싼 그 에너지가 끊기고 그게 뭐 폭파되든 아니면은 뭐 안 사든 해서 끊기고 울며 겨자며 그런 미국에서 서너 배 비싼 천연 액화가스를 들여오면서 경쟁력이 많이 잃어가지고 영국은 원래 안 좋았고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의 올해 경제 예상 성장률이 1% 안팎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국이 뭐랄까요 그 유럽의 안보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미국이 더 이상 그 우산으로 감싸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1%가 안 되는 국방 예산을 몇 배로 늘려서 뭐 예를 들면 2%나 3%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예. 재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5년 안에 하더라도 그게 뭐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니까요. 가뜩이나 경제 발전 동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더 큰 국방비 지출 저의 요소일 것이고 또 하나가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이제 그 뭐랄까 강경한 발언을 하고 파병까지 하겠다 내지는 했던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프랑스가 왜 저렇게 그러니까 좀 세게 나오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요게 그 사헬벨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네.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그 띠지대입니다. 여기가 쉽게 말하면은 그 프랑스의 일종의 그 시참마로 나와바리였거든요. 여기 프랑스의 힘이 상당히 강했었고 그쪽의 정세를 프랑스가 그러니까 거의 좌지우지해왔는데 예. 여기서 어떤 정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 프랑스가 좀 밀려났어요. 그리고 그 밀려나게 된 계기가 러시아가 진출해서 러시아의 뭐 PMC라고 하죠. 군사기업. 예. 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군사기업.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그너 그룹 아시죠? 네네네. 마그너 그룹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담당하다가 그 프리고진이 사고 친 다음에 다 해군했다가 했다가 벨라루스 갔다가 거의 대부분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프리고진의 그 군사기업 어떻게 보면 그 종사자들이 지금 그 사하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도 사실은 러시아가 계속 영향력을 키워오면서 거기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그쪽 지역의 정권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러시아의 지분이 커졌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거의 완전히 밀려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상당히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데에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데 상당히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심정으로 러시아에게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측면이 본질적인 측면인가 모르겠지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프랑스는 원래부터 유럽에서 나름대로 어떤 중심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유럽에서 만약에 발을 뺀다. 내지는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담당하지 않고 그 유럽 사람들에게 넘긴다고 했을 때 프랑스가 아마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라든지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발언권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한테 그 주도권을 내주는 것보다 프랑스가 잡으려고 하고 애초에 또 러시아랑 최근에 관계도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서유럽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또 저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전까지 미국의 또 국방력에 편승을 해서 예. 그 우산 아래서 정말로 국방비를 최대한 안 쓰고 이 경제 쪽으로 투자해서 이득을 봤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뭐 그런 호시절은 다 지났고요. 엄청난 국방비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데 네. 이 자체도 문제가 될 텐데 또한 그 뭐 관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판단 아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더라도 네. 우리 유럽이 돕겠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려고 하면 또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예 파병까지 한다면 더 눈덩이 불어날 그렇죠. 것이고요.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국민들. 예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라고 할 텐데 뭐 물론 이제 이 서유럽 국가 중에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민주주의 뭐 이런 그거 생각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돕겠다는 생각하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아니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고 그쵸, 힘들어 그쵸. 죽겠는데 춥고 배고픈데 세상에 그 저기 멀리 떨어진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우크라이나에 돈을 쏟아부어서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또 프랑스의 그 르팽이죠. 네, 루펜. 르팽 르펜. 네, 르펜 네. 이 우리 정치 세력이 집안으로. 지금 네. 제2당으로까지 발돋움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집권당이 됐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대한당인가요? 네네네. 그 당이 아주 극우적인. 뭐 극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급진 우파라고 할까? 뭐 표현이 어쨌든 간에 네네네. 현재의 그 정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반대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도 그 독일 대한당이 만약에 지금 2당인데 집권이라도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점점 더 불만이 커질 텐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우경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역설적인 측면이 서유럽 국가들이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럽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제2당에 해당하는 세력들이 더 힘을 얻어서 국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더 힘을 키워서 어느 순간에 르팽이 프랑스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대한당이 독일에서 그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유럽의 맹주들이 우크라이나 지키려다가 명분을 쌓으려다가 자기네 정권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가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정말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격변에서 서유럽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러우 전쟁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또 하나 복잡한 문제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트럼프가 헝가리로 옮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문제며 왜 헝가리인지 요거는 또 어떤 계산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추정을 해보면 이제 헝가리의 그 지금 권력 수반이 이 오르반 총리가 상당히 서유럽의 민주주의와는 좀 동떨어진 정책 노선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를 뭐 지지하는 뭐 그런 식의 입장도 취하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난민 지금 받아들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도울 돈 있으면 국내 실업자나 도와라. 뭐 이런 식의 그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뭐랄까요? 트럼프랑 유사한 결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내 말에 그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국가보다는 내 말 잘 듣는 국가와 더 제휴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헝가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친화성을 느끼기 때문에 헝가리를 이렇게 좀 예뻐한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헝가리가 유럽 쪽에서 그렇게 경제가 강한 나라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랑 좀 결이 맞으면서 오히려 또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트럼프가 독일 같은 동맹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름대로의 맹주를 한순간에 내칠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길들인다고 할까요? 버릇을 고쳐준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독일의 어떤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지렛대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좀 이렇게 독일의 길을 꺾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헝가리도 지리적으로 그렇게 러시아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위성 국가였기도 하고요. 또 그 오르반 총리가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에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독일도 그렇고 국방비를 더 확실히 이제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 또 폴란드도 더더욱 우리나라 무기 많이 사가는 예, 것도 예. 이제 러시아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이제 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발트 3국을 포함해서 예. 더 서쪽으로 서진 예.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먹을. 그러니까 그런 그 공포심 때문에 예. 그 유럽연합 국가라든지 특히 이제 발트의 3국이 초긴장을 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는 확실하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지아죠. 조지아가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든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아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예전에 전쟁까지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지아에 최소한 중립적이거나 친러시아적인 정권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일정 정도 성과를 봤었는데요. 네. 또 하나 그런 식으로 러시아의 어떤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갈 나라로 몰도바를 들 수 있습니다. 몰도바요? 예, 그러니까 몰도바는 그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도시. 옛날에 그 몰다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지금 몰도바일 텐데요. 몰도바. 일단 이 나라도 옛날에 그 러시아라든지 소련의 그 구성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그 상당히 강력한 친러시아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면은 조지아와 몰도바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선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할 것이냐? 일단 뭐 폴란드는 뭐 러시아와 원래부터 정말 그 앙숙이었고요. 예. 또 상당히 덩치가 큰 나라고요. 발트의 3국 같은 경우는 덩치는 작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세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군사적인 대결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이 발트의 3국을 차지하려고 할까? 이것은 뭐 발트 3국의 군사력이야 정말로 러시아에 비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근데 나토가 있는. 이 나라를 건드게 되면 나토와 전면전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지금 뭐 미국이 뭐 나토에서 발을 뺀다 이런 말이 나올지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일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라든지 그 리투아니아의 조금 더 친러시아적인 정부라든지 정치 세력을 뭐 키워주고 지원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군사적인 개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예상일 것 같고, 어떤 뭐랄까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의 그 뭐랄까요 지분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것처럼 무력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폴란드와 대립할까? 발트의 3국과 대립할까? 이 측면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근데 조지아나 몰도바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예. 근데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조지아가 나토 가입하려고 하면은 또 더 신경이 쓰일 거고, 예.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가 자꾸 동진하니까 우리는 방어한 거다 또 이런 말을 그렇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푸틴 대통령이요,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 권력자인 게 네. 제가 아는 한 역사를 가장 강조하는 역사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물론 그 깊이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네. 그 예전에 한 1년 전인가요? 작년에 또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는데 그 CNN 기자였다가 네. 독립 그 저널리스트가 돼가지고 서방 언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전쟁 도중에 인터뷰를 했더니 피터 칼슨인가 같은 거 저는 하여튼 그런 미국 기자가 있는데요. 예. 그 서방 기자로서 최초로 푸틴과 회담을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뭐랄까 관심이 쏠렸는데 첫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된다고 하면서 30분 동안 강연을 한 거예요.
빌드업을. 예, 그래서 그 기자가 중간에 말을 끊으려고 그 기회를 노렸는데 힘들었겠네. 계속 했다는 계속 러시아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강의는 결국은 뭐냐면 러시아가 서방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우리가 사실은 그 호전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러시아 버전의 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역사를 통해서 항상 하면서 그만큼 역사를 강조해왔던 사람인데 네네네. 달리 말해서 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제국과 네.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러시아 제국과 특히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경우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기 세력권, 그러니까 이게 세력권이란 말을 쓰면은 상당히 그럼 강대국의 세력권 안에 드는 약소국가의 어떤 주권은 다 무시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서 네. 모든 강대국에게는 자기의 세력권이란 것이 있고 그렇죠. 뭐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세력권을 여기는 지역은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 해당하는 지역일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발트해 삼국은 조금 제외가 되는데 거기서 몰다비아, 조지아, 우크라이나는 그 세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했던 것인데 달리 말하면 그 세력권 밖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다가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 때문에 자기의 정권뿐만 아니라 러시아란 나라의 국가 안보까지도 위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역사를 돌이켜보면 또 이런 그 지적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교계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20세기 들어서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 내진 제국은요. 서방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오, 그래요? 예. 항상 서방을. 당하면 당했지 먼저 공격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세력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저항이라든지 반발은 무자비하게 눌러왔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반소 봉기가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다 진압을 했죠. 근데 딱 한 번 세력권 밖에 있는 곳에 개입을 했다가 네. 탈탈탈탈 털릴 정도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이 언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 어떤 거였죠? 아프가니스탄이었죠. 아프가니스탄은 이 원래 전통적인 이 그 소련의 세력권 밖에 있는 나라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판도 했고 미국의 유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간 침공했을 때? 아니죠. 그 전에 제가 1979년인가요? 고르바초프 집권 전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쪽 완전 제가 금시초문이라. 그 개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소련의 베트남이 됐던 거예요. 베트남에 그 미국이 발을 담궜다가 어마어마한 됐듯이 그 다음에 그 소련도 자기 세력권 밖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무력 개입을 했다가 거기서 그 무자히딘이라고 하죠. 그쪽에 반군의 저항에 밀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국은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소련의 그 밑둥이 흔들렸고요. 그래서 결국 1991년에 해체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 세력권 안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뭐 주도권을 얘기하고 뭐 이탈하려고 했을 때 무력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제압을 하겠다. 그런 뭐 입장은 분명한 확실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조지아에서 전쟁도 했었고 우크라이나 이번에 2022년에 했었는데 그 밖에 있는 나라 공격해서 그런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까? 그럴 이유도 없다. 역사적으로도 일단 절대로 러시아 역량에 넘어서는 버거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나토와 전면전을 불사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물론 미국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다음에 거기서 얻는 이익이란 것이 과연 얻는 수익에 비해 세력권 밖에 있는 특히 더더군다나 나토 회원국인 국가와 무력 충돌을 해서 얻는 이득이란 것하고 잃어버리는 어떤 그 손해가 있을 텐데 그쵸. 대차대표를 따져보면은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